부유한 남자는 공황 상태였다. 그의 아기는 5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새로 온 청소부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아기에게 모유를 먹였다. 그 절박한 행동이 아기의 생명을 살렸다. 이 이야기 속에 정말 몰입해 있다면 댓글에 별빛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진정한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곳에서 계속 빛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 15일 새벽 윤서아의 일상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강태준 회장의 저택에서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충청남도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올라온 서아는 가슴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품고 있었습니다. 불과 6주 전 그녀는 갓 태어난 딸 서윤이를 심장기형으로 잃었습니다. 아기는 태어난 지 단 이틀 만에 차가워졌습니다. 장례 비용, 월세,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의 치료비. 빚더미에 앉은 서아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저택은 3층 규모였습니다. 손질된 정원과 분수대가 있는 그곳은 서아의 현실과 주인들의 세계 사이에 놓인 깊은 골을 보여주었습니다. 강태준은 부동산 개발기업 태중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경제신문과 재계 잡지 표지를 장식했고 차갑고 예리한 눈빛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아내 한유리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을, 아버지가 대형 로펌을 운영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유리는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사교 모임, 명품 브랜드 행사, 그리고 상류층 부인들과의 골프 모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아들 민우가 태어난 것은 이 완벽한 가문의 정점을 찍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외관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악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매일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다녔습니다. 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아기 침대를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핑크빛 담요, 수입산 젖병, 프랑스제 유모차, 그 모든 것이 그녀가 딸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상기시켰습니다. 서아의 서윤이는 병원 신생아실의 낡은 인큐베이터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명품 담요가 아닌 하얀 병원 시트 위에서. 밤마다 서아는 좁은 직원 숙소에서 잠들기 전 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단 3장의 사진, 작고 주먹만한 손, 감긴 눈, 그리고 산소 호흡기를 단 얼굴. 서윤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그녀는 매일 밤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텅 빈 가슴과 계속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뿐이었습니다. 저택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된 민우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통 아기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박하고 약하고 살려달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서아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울음은 서윤이가 마지막 날 밤 냈던 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운명은 서아를 새로운 이야기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이야기. 그것은 한 갓난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새벽 2시였습니다. 서아는 2층 복도에서 진공 청소기를 밀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규칙은 엄격했습니다. 주인, 가족이 잠든 후에만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청소기 소리보다 더 큰 무언가가 정적을 깼습니다. 안방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비명이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 인생이 왜 이래야 하는 거야? 한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아는 청소기를 멈추었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날카로웠고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요. 우리 같이 해결할 수 있어요. 강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회의실에서 냉정하게 지시하던 그 목소리에는 이제 지친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정하라고? 이 애가 벌써 닷새째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분유도 안 먹고 병원에서 준 특수 분유도 안 먹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닷새,
갓난아기가 닷새 동안 먹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이를 떠올렸습니다. 딸아이도 마지막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작은 입술은 말라갔고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유리야, 우리 아들이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태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단호하고 강인했던 회장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당신 아들이지. 난 처음부터 원하지도 않았어. 유리의 말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중동 투자자들 때문에 가족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애를 낳으면 계약이 성사된다고. 그래서 낳은 거라고. 근데 이게 뭐야? 내 몸은 망가지고 잠은 못 자고 이 애는 계속 울기만 하고. 서아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화려한 방 안에 있는 아기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조건으로 태어난 아이, 엄마의 원망 속에서 굶주리고 있는 생명. 서아는 자신의 딸을 생각했습니다. 서윤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모든 것, 따뜻한 품, 젖, 자장가, 사랑, 그 모든 것을 받지 못하는 아기가 바로 저 문 너머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제발. 태준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우리 아들 들으면 어떡해요? 듣게 내버려둬. 어차피 이 애는 내 인생을 망쳤어.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한유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실크 가운을 휘날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 대신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아는 재빨리 청소 도구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유리 여사는 서아를 보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복도에 남았습니다. 샤넬 넘버 5, 한 병에 20만 원이 넘는 향수. 그리고 그 향수 냄새가 사라진 후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약하고 간신히 목구멍에서 나오는 듯한 소리. 서아는 그 소리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배고픈 아기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고 싶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였습니다. 서아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가야 할까?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 속에서 서아는 서윤이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아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회색 정장 대신 구겨진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이 달랐습니다. 늘 예리하고 냉정했던 그 눈에 이제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아 씨,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란스러웠죠.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 해서요. 말을 하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방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아기 침대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민우가 울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차피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넓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드레스룸, 그리고 한쪽 구석에 노인 최고급 아기 침대. 그러나 그 모든 호화로움이 무색하게 그 안에는 절박함만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작았습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했습니다. 얼굴은 울음으로 붉어져 있었고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다가가자 아기의 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새로운 존재를 느낀 것처럼 서아는 침대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보세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서아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6주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틀을 못 버텼습니다. 그런데 제 몸은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없다는 걸.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젖이 나옵니다. 매일 아침 짜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 아파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다가 천천히 깨달음이 번졌습니다. 설마 제가 민우를 먹일 수 있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병원에서 다른 방법을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태주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여러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 이미지, 아내의 반응, 사회적 시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 침대에서 울고 있는 작은 생명, 자신의 아들. 부탁드립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서아는 천천히 아기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민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방 한쪽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민우가 그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기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통했습니다. 마치 민우가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줄 사람이라는 것을.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윤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이 아기를 지켜줄게. 그리고 그녀는 민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작은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닷새 동안 그 어떤 것도 거부했던 아기가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주는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며 본 적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부와 권력으로도 살릴 수 없었던 아들을 한 여인의 순수한 희생이 살려낸 것입니다. 서아는 민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그녀의 옷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서아는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녀가 딸을 잃은 이유, 이곳에 온 이유, 그리고 오늘 밤 이 문을 두드린 이유.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민우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감돌았습니다. 서아는 아직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채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놓으면 다시 울까봐, 다시 아파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태주는 옆 안락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뒤로 젖혀진 채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한유리가 게스트룸에서 돌아왔습니다. 전날 밤 그녀는 저택 별관으로 가서 잤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싫어서였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푹 잔 그녀는 상쾌한 얼굴로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안방 소파에는 가정부 서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은 채로. 유리의 시선이 서아의 흰 블라우스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젖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유리의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준이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민우가 잠에서 깨어 움찔했지만 서아가 재빨리 달래자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설명할게요. 태준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진정을 어떻게 해? 유리가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들을 안고 있잖아.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저 여자가 여기 있는 거야? 그녀는 서아를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민우가 위험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닷새째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그런데 그는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 씨가 도와줬어요. 그녀가 민우를 먹였어요. 뭐? 유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먹였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제가 모유 수유를 했습니다.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아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젖이 나옵니다. 민우가 너무 약해서 회장님께서 허락하셔서. 허락? 유리가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감히 내 아들을 만져. 당신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검사는 받았어. 자격증은 있어. 여보, 그건... 태준이 끼어들었지만 유리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당신은 입 다물어요. 당신이 이걸 허락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녀는 서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당장 내 아들 내려놔.
서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우를 조심스럽게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다만, 동정심? 유리가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하죠. 동정으로 끼어들려고. 자선을 베푸는 척하면서 우리 세계에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녀의 말은 채찍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아들을 먹인 거야? 역겹네. 한유리, 태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선을 넘지 마요. 서아 씨는 우리 아들을 살렸어요. 당신은 어젯밤 어디 있었어요? 별관에서 수면제 먹고 푹 자고 있었잖아요. 유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쉬면 안 돼요. 나도 사람이에요. 밤새 울어대는 애 때문에 한 달째 못 자고 있다고. 그럼 왜 나왔어요? 태준의 말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를 안고 있던 태준의 팔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한 말 다 들었어요. 계약 때문에 나왔다고, 중동 투자자들 때문이었다고. 유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요. 진심이었잖아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이 아이를 원한 적이 없었어요. 서아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방, 비싼 가구, 명품 옷.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직 거래와 체면과 자존심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생각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했습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가득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기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배가 고팠습니다. 유리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내가 할게요. 그녀는 침대 옆 서랍에서 분유통을 꺼냈습니다. 프랑스산 최고급 유기농 분유였습니다. 한 통에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물을 두고 정확히 계량하고 흔들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의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젖병을 민후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민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래? 유리가 짜증을 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분유라고, 병원에서 추천한 거라고. 하지만 민우는 거부했습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태준이 다른 분유를 가져왔습니다. 독일제, 일본제, 미국제 하나하나 시도했습니다. 민우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울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절규에 가까워졌습니다. 서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기가 울 때마다 그녀의 몸도 반응했습니다. 젖이 돌았습니다. 자연의 본능이었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리가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하지만 사모님, 민우가 김 교수님을 부를 거예요. 유리가 선언했습니다. 서울대 소아과 교수님, 이 나라 최고의 소아과 의사예요. 그분이 오시면 해결될 거예요. 바로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7살 채원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태준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전 부인은 채원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태준은 재혼했지만 유리는 채원이를 자신의 딸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채원아, 지금은 안 돼. 유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채원이는 이미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눈이 서아를 보았습니다. 아줌마, 어젯밤에 민우 고쳐준 사람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순수했습니다. 서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친 게 아니라 그냥 도와준 거야. 민우가 밥 먹었어요? 응, 먹었어. 그럼 왜 유리 엄마는 안 먹였어요? 채원이의 질문이 방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채원아, 넌 아직 몰라. 분유도 좋은 거야. 엄마 젖이랑 똑같아. 거짓말, 채원이가 말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는데 엄마 젖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다 젖 먹인대요. 채원아, 유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방으로 가. 채원이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도 민우 동생 걱정돼요. 지금 당장. 채원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 서아를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줌마, 민우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다시 젖병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특수 분유였습니다. 알레르기 아기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거부, 울음, 절규. 제발요, 서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해도 될까요? 유리가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자격도 없어요. 병원 검사 결과도 없고 신원 보증도 없고. 저는 결핵 검사 받았습니다.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취직할 때 건강검진 했어요.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현실을 봐요. 김 교수님이 오시려면 내일은 돼야 해요. 그때까지 민우가 버틸 수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리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울고 있는 민후, 그녀의 아들, 아니 계약서 상의 아들. 복도에서 누군가가 듣고 있었습니다. 박이모였습니다. 이 집에서 20년을 일한 총괄, 가정부였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서아가 아기를 모유 수유했다는 것, 유리 여사가 반대한다는 것, 태준 회장이 지친다는 것, 그리고 민우가 먹지 못해 죽어간다는 것. 박 이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후에서 멈췄습니다. 나라에 자신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에는 연예부 기자였습니다. 유명한 연예 뉴스 사이트에서 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박 이모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방 안에서 민후의 울음이 또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 속에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병원 이준혁 원장실. 벽에는 의학 학위증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 미국 존스 홉킨스 박사, 수많은 논문과 상장들. 이준혁은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소아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는 지금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후의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일주일 전 태준이 직접 의뢰한 검사였습니다. 아기가 분유를 거부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민후의 혈액형은 AB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태준 회장은 O형이었습니다. 한유리는 B형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O형과 B형 부모에게서 AB형 자녀가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강태준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 이준혁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의료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강남 청담동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정구진이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중그룹의 최대 경쟁자였습니다. 우진인베스트먼트의 대표였습니다.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 항상 태준과 맞붙었고 항상 졌습니다. 태준은 더 빨랐고 더 영리했고 더 냉정했습니다. 우진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아니,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한유리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1년 전 한 자선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유리는 아름다웠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우진은 접근했습니다. 칭찬을 늘어놓았고 관심을 보였고 유혹했습니다. 유리는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은 일밖에 몰랐습니다. 집에는 전 부인의 딸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항상 비교당했습니다. 누구는 남편이 더 잘 나가고 누구는 자식이 더 똑똑하고. 유리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진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몇 달간의 은밀한 만남, 호텔, 별장, 해외여행, 그리고 어느 날 유리는 임신을 발견했습니다. 우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우진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피임약 먹는다고 했잖아. 까먹었나 봐. 어떻게? 우진은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남편이랑 관계는? 한 달에 한두 번, 그나마도 형식적이야. 그럼 그분 아이라고 해. 뭐? 타이밍 맞춰. 애가 태어나면 아무도 몰라. 유리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태준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준은 기뻐했습니다. 첫 부인과의 사이에서 채원이가 있었지만 유리와의 아이는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중동 투자자들이 가족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였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우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구진 대표님이신가요? 저는 이준혁입니다. 서울 메디컬센터 소아과 원장입니다. 우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조용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강태준 회장님 아드님에 관한 건데. 이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의학적으로 강 회장님은 그 아기의 친부가 아닙니다. 혈액형이 맞지 않습니다. 우진은 와인잔을 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한유리 씨와 가까운 관계셨죠.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에 욕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이 정보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죠? 우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혈액 검사 결과를 드리고 병원 기록을 수정하겠습니다. 수정? 네. 공식 기록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나오게 할게요. 강 회장은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우진은 생각했습니다. 5천만 원. 그의 재산으로는 푼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얻는 것은 컸습니다. 만약 그 아기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강태준의 집에서 자라고 있는 자신의 핏줄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강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만나죠. 우진이 말했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알겠습니다, 대표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강태준, 이제 내 차례야. 그는 속삭였습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주겠어. 회사도, 명예도, 그리고 네 아들도. 그 순간 강태준의 저택에서는 민우가 다시 서아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유리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오기 전까지만이라는 조건으로. 서아는 아기를 먹이며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태준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아 씨를 2층 게스트룸으로 옮기세요. 그가 박 이모에게 지시했습니다. 민우 방과 가까운 곳으로. 밤에 빨리 달려갈 수 있게. 유리가 식탁에서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저 여자를 2층으로? 네.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우가 밤새 울 때마다 서아 씨가 빨리 올 수 있어야 해요. 직원 숙소는 너무 멀어요. 그럼 나는요? 내 체면은요? 유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구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가정부가 주인 가족이랑 같은 층에 산다고. 태준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체면이 중요해요? 아니면 아들 생명이 중요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오시면 해결될 거예요.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까지만 참아요. 서아는 자신의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딸의 사진, 낡은 성경책,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 방은 넓었습니다. 직원 숙소의 3배는 되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고 침대는 푹신했고 욕실도 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박 이모가 짐을 옮기는 것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서아 씨 조심하세요. 네? 유리 사모님이 가만 안 계실 거예요. 지금은 민우 도련님 때문에 참지만. 박 이모는 말을 흐렸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한편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전구진의 사무실. 그는 이준혁 원장을 만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준혁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혈액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민후 AB형, 강태준 O형, 한유리 B형,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진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제 혈액형은 AB형이시죠? 확인했습니다. 이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시기상으로도 맞습니다. 한유리 씨가 임신 발표하기 한 달 전까지 대표님과 됐어요. 우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요. 그는 수표를 꺼냈습니다. 5천만 원. 이준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병원 기록은 이미 수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제가 할 일은.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를 부를 것입니다. 최고의 가사 전문 변호사,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폭탄을 터뜨릴 것입니다. 친자 확인 소송, 양육권 요구. 강태준의 몰락, 우진은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강태준, 너는 남의 자식을 키우고 있어. 그리고 그 자식은 내 거야. 그날 밤 박 이모의 조카 나라에는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나라에는 연예 뉴스 사이트 스타뉴스 24의 기자였습니다. 주로 재벌가 스캔들을 다루었습니다. 요즘 뭐 재밌는 거 없어? 동료가 물었습니다. 나라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집, 아기가 분유를 거부함, 가정부가 모유 수유를 함, 한유리가 격분함. 이것은 대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모, 나라에가 전화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거 확실한 거 맞죠? 그럼 내가 두 눈으로 봤어. 서아가 민우 도련님 젖 먹이는 거. 박 이모가 대답했습니다. 유리 사모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 사진 있어요. 사진? 그건 좀... 이모, 이거 크게 터지면 이모도 좋잖아요. 나중에 책 낼 수도 있고. 나라애가 속삭였습니다. 박 이모는 망설였습니다. 20년을 일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늘 적었고 대접은 형편없었습니다. 특히 유리 사모님은 하인 취급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사진 찍어줄게. 박 이모가 말했습니다. 근데 나라애야 내 이름은 빼. 당연하죠? 이모. 익명 제보로 갈게요. 다음 날 오후 박 이모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우 방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아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복도. 서아는 민우를 가슴에 안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찰칵. 박 이모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라에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재벌가의 충격적 비밀, 강태준 회장 아들을 가정부가 모유 수유?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내용은 더했습니다. 익명의 제보, 사진, 그리고 추측성 멘트들. 기사는 밤 11시에 업로드되었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헐 진짜. 재벌들 진짜 이상하네. 아기 엄마는 뭐해? 가정부 불쌍하다. 아니 이게 사실이야?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 태준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목소리에 패닉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태준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회장님이십니다. 기사가 떴습니다. 태준은 재빨리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준 회장 댁 가정부 아기에게 모유 수유 충격. 기사 아래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아가 민우를 안고 있는 모습. 햇살 속에서 평화로운 얼굴로. 댓글은 이미 3,000개를 넘었습니다. 와 이게 뭐야 케케케. 재벌 부인은 애도 안 키우나? 가정부 착취 아니냐? 아니 생모가 있는데 왜 가정부가 젖을 먹여?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아닌가?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회사 주가가 떨어질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우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아가 다칠 것입니다. 그는 재빨리 옷을 입었습니다. 유리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그녀가 태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저 여자를 2층으로 옮기라고 해서 이제 온 나라가 다 알잖아. 지금 중요한 건 누구 잘못인지가 아니에요. 태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수습할지예요. 수습? 이미 끝났어요. 유리가 울먹였습니다. 내 친구들한테 연락 왔어요. 다들 위로 메시지 보낸답시고. 사실은 비웃는 거잖아.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이모가 문을 열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계십니까?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정부분과 무슨 관계이십니까? 경비원들이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대문 밖에 진을 쳤습니다. 2층에서 서아는 창문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카메라들, 마이크들, 외치는 사람들.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채원이가 서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서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채원이가 안으로 들어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그러는데 나쁜 사람들이 거짓말 기사 썼대요. 아줌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고마워, 채원아.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상관없어요. 채원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줌마는 민우 살렸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래층에서 태주는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기자회견하시면 더 커집니다. 하지만 태주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서아 씨를 지켜야 해요. 오후 2시 태중그룹 본사 대회의실.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준이 단상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시작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 집 직원 윤서아 씨가 제 아들을 모유 수유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들어주십시오. 태주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우가 닷새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 생명의 위협이었던 것, 서아가 최근에 아기를 잃었고 아직 젖이 나왔던 것, 그녀의 순수한 희생으로 아들이 살아났던 것. 저는 아버지로서 선택했습니다. 체면보다 아들의 생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윤서아 씨는 은인입니다. 그녀를 비난하는 것은 생명을 구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사모님은 왜 직접 수유하지 않으셨습니까?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윤서아 씨와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고용주와 직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빚을. 저택에서 서아는 TV로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자신을 지키는 모습을,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유리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온 나라 앞에서 자신보다 가정부를 더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그녀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밤 온라인 여론은 반전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기 살린 거잖아. 강태준 회장 멋있다. 진짜 아버지네. 원 윤서아 씨 대단하다. 하지만 여전히 악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플들은 서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디어 폭풍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저택 안의 긴장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유리는 서아를 보면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채원이만이 여전히 서아를 따랐습니다. 아이는 서아의 방에서 숙제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잠들었습니다. 채원아, 엄마 방에서 자야지. 어느 날 저녁 유리가 말했습니다. 싫어요. 아줌마랑 있을래요. 채원이가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의붓딸이 가정부를 더 따른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날 밤 태준의 사무실로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법무법인 정의, 서울에서 가장 비싼 가사 전문 로펌이었습니다. 태준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 및 양육권 청구, 청구인 전구진.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구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경쟁자, 라이벌, 그리고 유리와의 관계,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서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혈액형 불일치에 따른 생물학적 친자 관계 부정,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 요청. 태준은 의자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민우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는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밤새 안고 달래던 기억, 처음 웃었을 때의 감동, 서아와 함께 돌보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연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법은 달랐습니다. 법은 피를 받습니다. 그는 즉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이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회장님. 법원이 명령하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서아는 이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민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이제 건강했습니다. 통통해졌고 자주 웃었고 밤에도 잘 잤습니다. 서아는 민우를 볼 때마다 서윤이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딸이 살았다면 이랬을까? 이렇게 예쁘게 웃었을까?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서아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서아 씨.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서아는 불안했습니다. 해고될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회장님? 태준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후에 대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전구진의 소송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양육권 주장, 서아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그럼 민우가 회장님 아들이 아니라는 건가요? 혈액형이 맞지 않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민우는 제 아들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사모님은 알고 계셨나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유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녀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다른 남자의. 서아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민후는 법적으로는 전구진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안 돼요. 서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민후는 여기서 자라야 해요. 사랑받으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문제예요. 만약 유전자 검사 결과가 전구진에게 유리하면 회장님, 서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민우를 지켜주세요. 제발. 지키겠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리고 서아 씨. 그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지키겠습니다. 서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며칠 후 법원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민우, 강태준, 한유리, 전구진 모두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날짜는 2주 후였습니다. 그 2주 동안 서아는 민후를 더 꽉 안았습니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유리는 침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삶, 화려했던 지위. 이제 그녀는 가늠한 여자가 될 것입니다. 전구진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대표님, 이기실 겁니다. 혈연이 증명되면 양육권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강태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겁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날, 서울중앙가정법원. 차가운 형광등 아래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준, 한유리, 전구진, 그리고 윤서아. 민우는 서아의 품에 있었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검사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구강 점막을 채취했습니다. 민우는 살짝 울었다가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옵니다. 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우편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2주 14일. 서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민후를 빼앗길까?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채원이가 뒷좌석에서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서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유리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녀는 서아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유리가 서아를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민우를 돌보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우진이가 관심도 안 가졌을 거야. 사모님, 저는 그저... 닥쳐! 유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이 집안을 망쳤어. 언론에 나오고 남편 마음을 흔들고 이제는 내 인생까지.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서아 씨 탓이 아니에요. 당신이... 내가 뭐... 유리가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바람 피웠다고? 그래, 맞아. 근데 당신도 날 사랑한 적 없잖아. 결혼도 사업상 계약이었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태중그룹과 한씨 가문의 연합이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했던 거래였습니다. 그래도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2주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법원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버렸습니다. 친자 확률 강태준 0%, 정구진 99.9%.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후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넘게 안고 달래고 사랑했던 그 아기가 법적으로는 남의 자식이었습니다. 태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50이 넘어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방에서 같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녀도 그 숫자를 보았습니다. 99.99%. 민우는 전구진의 아들이었습니다. 저 냉정하고 계산적인 남자의. 안 돼. 서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안 돼. 민우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평화롭게 오르내렸습니다. 서아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서윤이의 빈자리를 채워준 이 아이를. 다음 날 법원에서 또 다른 통지가 왔습니다. 임시 양육권 분배 신문, 청구인 전구진의 면접 교섭권 및 공동 양육권 요구권. 우진은 즉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만날 권리, 키울 권리. 일주일 후 첫 법정 신문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엄격해 보였습니다. 전구진 씨, 왜 이제서야 친자 관계를 주장하십니까? 몰랐기 때문입니다, 판사님.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한유리 씨가 제게 임신 사실을 숨겼습니다. 최근에야 혈액형 불일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유리 씨, 사실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강태준 씨 의견은? 태준이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민우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키웠습니다. 혈연과 상관없이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법은 혈연을 중요시합니다, 강 씨. 판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육 환경도 고려하겠습니다. 판사는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구진 씨에게 주 1회 면접 교섭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재신문을 통해 공동 양육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태주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서아는 법정 복도로 달려나가 울었습니다. 민후를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채원이가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민우 동생 어떻게 돼요? 태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정구진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에서 내린 그는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법원 명령서를 들고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면접 교섭 시간입니다. 그가 태준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말에 담긴 강조. 제 아들. 태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가 민우를 안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아기는 막 목욕을 끝낸 후였습니다. 보송보송한 아기 냄새가 났고 파란색 우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민우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제게 주십시오. 우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아는 본능적으로 민우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아직 낯을 가려서. 법원 명령입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권리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아 씨, 괜찮아요. 우리가 지켜볼게요. 서아는 눈물을 참으며 천천히 민우를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아기는 낯선 사람의 품에서 불안해하며 칭얼거렸습니다. 우진은 어색하게 민우를 안았습니다. 아기를 안아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의 얼굴에 당황함이 번졌습니다. 왜 우는 거죠? 낯선 사람이니까요. 밤의 서아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안심시켜 주셔야 해요. 어떻게? 우진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는 다가가 민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렇게요, 부드럽게. 그리고 말을 걸어주세요. 우진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기계적이었습니다. 민우는 더 울었습니다.
됐어요.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민우를 서에게 떠넘기듯 돌려줬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거부하네요. 당연합니다. 태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민우 인생에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요. 혈연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우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를 아빠로 알게 될 겁니다. 법이 제 편이니까요.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곧 공동 양육권을 받을 겁니다. 그럼 민우는 일주일에 사흘은 제 집에서 지내게 되겠죠. 서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우가 일주일에 사흘씩이나 떨어져 있다니 그것도 저렇게 차가운 사람과. 안 돼요.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아직 너무 어려요.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 우진이 비웃었습니다. 한유리 씨 말입니까? 그 여자는 민우를 버렸잖아요. 아니면 그의 시선이 서아에게 향했습니다. 당신을 말하는 건가요? 당신은 그냥 가정부잖아요. 전구진 씨, 태준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선을 넘지 마십시오. 선이요? 당신이야말로 선을 넘었죠. 남의 여자, 남의 자식과 가족 놀이를 하면서. 우진이 코웃음 쳤습니다. 곧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차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제네시스가 저택을 떠났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서아는 민우를 꽉 안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민우를 빼앗길까요? 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들은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우진이 생물학적 아버지였고 재력도 있었고 범죄 기록도 없었습니다. 법정은 그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변호사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양육 부적격을 증명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구진이 아동 학대나 반김을 한다든지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들어야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세요. 그의 사생활을 파헤치세요. 약점이 있을 겁니다. 태준은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비윤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후를 위해서라면. 한편 우진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민후를 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자신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 처음에는 복수의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안아보니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전략이야. 강태준을 무너뜨리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민우가 울 때 왜 자신의 가슴도 아팠을까? 이틀 후 우진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명품 유모차, 프랑스제 젖병 세트, 수입 장난감들. 서아는 냉정하게 받았습니다. 감사하지만 민후에게 필요한 건 물건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사랑이요. 우진은 웃었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매일 아기를 돌보는 선택, 밤새 안아주는 선택. 당신은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있나요?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감히. 저는 제 아기를 잃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진짜 부모가 뭔지 혈연이 아니라 헌신이에요. 그 순간 채원이가 나타났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아빠? 민우 동생의 친아빠야. 태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채원이는 우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아빠는 우리 아빠예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선언이 우진을 흔들었습니다. 채원이의 말이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날의 면접 교섭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내 아들인데 왜 날 거부하는 거야? 우진은 차 안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강태준이 세뇌시킨 거야. 그래, 분명 그럴 거야. 그는 점점 더 편집증에 사로잡혔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요일 오후 서아는 민우를 데리고 근처 소아과에 갔습니다. 정기 예방 접종 날이었습니다. 병원은 저택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서아는 유모차를 밀며 가을 햇살을 즐겼습니다. 민후는 모자를 쓰고 평화롭게 주변을 구경했습니다. 예방접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2명의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윤서아 씨죠?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대답 대신 남자는 유모차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남자가 서아를 밀쳐냈습니다. 서아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졌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민후, 그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들은 유모차를 차에 시드려 했습니다. 민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나가던 시민이 개입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유괴야, 경찰 불러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했습니다.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유모차를 버려두고 채 올라탔습니다. 차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민후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경찰 불렀어요. 누가 그런 짓을? 서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민후를 꽉 안고 울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진술을 받았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가짜였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남자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알았습니다. 누가 시킨 일인지 전구진이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서아는 태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우진을 고소했습니다. 미수 유괴죄로. 우진은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진의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거래를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전 5천만 원이 한 남자에게 송금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전과가 있는 사설 경호원이었습니다. 한편 태준은 별도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전구진의 모든 것을 파헤치세요. 그가 지시했습니다. 특히 민후와 관련된 것들, 탐정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진의 전화 기록, 계좌 거래, 만난 사람들, 2주 후 탐정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발견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전구진이 서울 메디컬 센터의 이준혁 원장에게 5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날짜는 민후 혈액검사 직후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혈액검사 결과를 먼저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 조작도 있었습니다. 원래 검사 결과에는 이상 소견이 더 있었는데 이 원장이 수정했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상 소견이요? 네, 민후의 혈액형뿐 아니라 다른 유전자 마커들도 이상했습니다. 마치 부모 둘 다와 맞지 않는 것처럼. 둘 다요?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리하고도 안 맞는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이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구진이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태준은 즉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이 원장을 고소하세요. 의료기록 조작, 뇌물수수,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유전자 검사를 법원에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제3의 병원에서 감독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유리 씨도 다시 검사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태준이 말했습니다. 만약 민후가 유리의 아들도 아니라면 그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만약 민후가 유리의 아들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의 아들입니까?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날 밤 태준은 서아를 다시 불렀습니다. 서아 씨, 혹시 민후를 낳은 병원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서울 평화병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서윤이는요? 딸아이는 어디서 태어났나요?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울 평화병원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과 서아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생각이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번졌습니다. 설마, 아니에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병원에서 아기를 바꿔치기 할 리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평화병원 태준의 변호사팀이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법원 명령서를 들고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장 최인수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10월 15일 새벽에 태어난 아기들의 기록을 보여주십시오. 변호사가 요구했습니다. 최 원장은 어쩔 수 없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날 새벽 2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2시 13분 한유리의 아들, 두 번째는 새벽 2시 27분 윤서아의 딸, 단 14분 차이였습니다. 당직 간호사는 누구였습니까? 박순자 간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최 원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날 밤 그 간호사는 과로로 실수를 했습니다. CCTV 기록을 보시겠습니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신생아실. 2개의 투명한 아기 침대. 하나에는 한유리, 라벨이, 다른 하나에는 윤서아,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순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들을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아기를 동시에 옮기다가 라벨이 떨어졌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추측으로 다시 붙였습니다. 잘못 붙였습니다. 한유리의 아기에게 윤서아 라벨을, 윤서아의 아기에게 한유리 라벨을. 변호사들은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저희도 몰랐습니다. 최 원장이 땀을 흘렸습니다. 박순자 간호사는 그 후 일주일 만에 사직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실수를 몰랐습니다. 왜 CCTV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양쪽 가족 모두 아기를 잘 데려갔고 문제 제기가 없었으니까요. 최 원장이 변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아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실수로. 태준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확실합니까? CCTV 영상이 있습니다. 태준은 서아를 불렀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병원 실수, 라벨 혼동, 바뀐 아기들. 서아는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민우가 당신 딸일 수 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윤이가 살아있다고요? 아니요.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이는 맞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한 아기가 실은 한유리가 낳은 아기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제 아들이에요. 서아가 속삭였습니다. 민우는 제 아들이에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2달 동안 딸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자신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과 민우를.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법원 감독 하에 새로운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아와 민우. 그리고 비교를 위해 한유리도 다시 검사받았습니다. 우진은 격분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미 결과 나왔잖아. 하지만 이준혁의 부정이 드러난 이상 재검사는 필수였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 대기실에서 모두가 모였습니다. 태준, 서아, 유리, 우진, 그리고 변호사들. 판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발표했습니다. 윤서아와 민후의 친자 확률 99.99%, 한유리와 민후의 친자 확률 0%.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유리는 의자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서아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우는 제 아들이에요. 그녀가 계속 반복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울평화병원의 실수로 인해 2 아기가 바뀌었습니다. 윤서아 씨가 낳은 아들은 한유리 씨에게, 한유리 씨가 낳은 딸은 윤서아 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럼 내 딸은?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판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유리 씨가 받은 아기는 이틀 후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아기가 윤서아 씨의 생물학적 딸이었습니다. 서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서윤이는 정말 자신의 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실수로 다른 가족에게 갔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키웠다면, 만약 병원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딸을 살릴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서아가 흐느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태준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유리는 조용히 법정을 나갔습니다. 자신이 키우려 했던 아기는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자식은 이미 죽었습니다. 알지도 못한 채. 우진은 분노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아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법정을 나온 서아는 곧장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우가 있는 곳으로. 아기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자신의 피였습니다.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생명이었습니다. 민우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늦게 알아서 미안해. 엄마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이 섞였습니다. 아들을 찾았지만 딸은 영원히 잃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집에서 외롭게. 태준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서아 씨,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후를 데려갈 거예요. 제 아들이니까요. 당연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도 당신이 친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서아가 망설였습니다. 회장님은요? 채원이는요? 민우는 여기서 자랐어요. 이 집이 익숙해요.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민우는 엄마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지난 2달 동안 민우를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이제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권리였습니다. 어머니의 권리였습니다. 다음 날 법원은 공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우의 법적 보호자는 생모 윤서아입니다. 한유리 씨는 양육권이 없습니다. 전구진 씨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우진은 법정에서 폭발했습니다. 말도 안 돼. 재검사를 요구합니다. 재검사는 이미 2번 했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구진 씨. 판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은 미수유괴, 의료진 매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이건... 닥쳐!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구진 씨 동행하시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법정을 나가면서 우진은 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강태준?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라이벌이 무너지는 것을.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대신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민후를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울평화병원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원 실수로 아기 바뀜, 재벌 아들, 사실은 가정부 친자식, 헤드라인이 터졌습니다. 최인수 병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 병원의 중대한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로한 간호사의 착오로 2 아기가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사과로는 부족했습니다.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액의 배상금이 예상되었습니다. 박순자, 그날 밤의 간호사는 시골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할 말씀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매일 악몽을 꿨어요.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택에서 유리는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경멸했습니다. 사회는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조차 연락을 끊었습니다. 수치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실 겁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부산이요. 친구 집에 있을 거예요. 유리가 대답했습니다. 이혼 서류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채원이가 계단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붓 어머니가 떠나는 것을. 슬프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한 번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민우가 걱정되었습니다. 아빠, 민우는요? 서아 씨와 함께 살 거야.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태주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볼 수 있어. 자주 볼 거야. 약속해. 하지만 채원이는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서아는 자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우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것입니다. 병원에서 받게 될 배상금으로 새 출발할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태준과 채원이를 떠나는 것이. 그날 저녁 태준이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 씨, 제안이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시면 안 될까요? 민우와 함께. 서아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가정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민우는 제 아들이고. 알아요. 태준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채원이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민우를 보고 싶습니다. 자주. 서아는 고민했습니다. 머물러야 할까요? 아니면 떠나야 할까요? 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떠나야 할까, 머물러야 할까? 독립은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채원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자신을 붙잡던 아이. 아줌마 가지 마요. 울먹이던 목소리. 그리고 태준의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간절함이 담긴 그 눈빛. 다음 날 아침 서아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금 더 머무를게요. 그녀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에요. 손님 자격으로 머물 거예요. 그리고 제 방은 민우 방 옆이어야 해요. 태준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서아 씨.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채원이 돌보는 것에 대한 대가로. 그리고 민우는 당연히 어머니인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하니 방 사용료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서아가 손을 저었습니다. 월급은 필요 없어요. 채원이는 제가 좋아서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도 무료로 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하겠어요. 회장님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태준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서아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시혜가 아닌 정당한 대가를 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부에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아는 아침마다 민우를 돌보고 낮에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채원이는 학교가 끝나면 서아를 기다렸습니다. 함께 숙제를 하고 저녁을 먹고 민우를 돌보았습니다. 태준은 되도록 일찍 퇴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가족,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혈연은 복잡했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채원이는 서아를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민우는 태준을 아빠처럼 웃으며 맞았습니다. 그리고 서아와 태준은 서로를 향한 감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열이 났습니다. 서아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민우가. 태준은 즉시 달려왔습니다. 함께 아기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가벼운 감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태준이 말했습니다. 서아 씨는 훌륭한 어머니예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서아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이를 잃었을 때 전 실패한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으니까요. 그건 서아 씨 잘못이 아니에요.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실수였어요. 그리고 지금 서아 씨는 민후에게 최고의 엄마예요. 서아는 그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근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배상금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아의 변호사는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망설였습니다. 돈으로 서윤이를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민후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설득했습니다. 결국 10억 원의 합의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서아는 그 돈의 절반을 서윤이 이름으로 어린이 병원에 기부했습니다. 다른 아기들은 살 수 있게. 그녀의 결정에 언론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천사 같은 어머니. 하지만 서아는 관심 없었습니다. 단지 딸을 기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느 주말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다 같이 놀러 갈까요? 민우, 채원이, 서아 씨, 그리고 저.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채원이는 자전거를 탔습니다. 태준이 뒤에서 잡아주었습니다. 서아는 민후를 안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기는 벚꽃잎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행복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태준이 말했습니다. 서아 씨, 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서아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장님,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동정이었어요. 그 다음엔 감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랑입니다. 서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랑. 그 단어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알아주세요, 제 마음을. 채원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아줌마, 같이 사진 찍어요. 아이가 그들을 이어주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4명이 웃고 있었습니다. 태준, 서아, 채원, 민후, 완벽하지 않은 가족, 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서아는 민후를 재웠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부에서 아들을 찾은 어머니로, 그리고 이제는 사랑받는 여자로. 서유나, 그녀가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져도 될까? 내 동생을 찾았어.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엄마 용서해 줄래?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법원은 전구진에게 무거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수 유괴죄 증거 조작, 의료진 매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거액의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 무엇보다 그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진인베스트먼트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떠났습니다.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범죄자와는 일 못해요. 한때 잘 나가던 기업가는 이제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우진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 떠난 직원들, 꺼진 전화기. 다 강태준 때문이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았을 때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복수심, 욕심, 오만. 그것들이 자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준혁 원장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 형사 고발, 그가 운영하던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5천만 원 때문에 그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평생 쌓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박이모, 서아를 배신하고 언론의 정보를 판 그녀, 태준은 즉시 해고했습니다. 20년을 일했는데 박이모가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더 실망입니다.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뢰를 배신했어요. 박이모는 짐을 싸며 서아를 마주쳤습니다. 서아 씨, 미안해요. 왜 그러셨어요? 서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조카가 기사 쓰면 돈을 주겠다고. 저도 생활이 어려워서 그래도 안 되는 거였어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이모님 전 이모님을 믿었어요. 근데 배신당했어요. 박 이모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배신은 너무 깊었습니다. 조카 나라에도 기자직을 잃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와 사생활 침해. 스타뉴스 24는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언론 윤리를 위반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언론사도 그녀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평화병원은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 이중 확인 절차, 간호사 근무 시간 단축, 그리고 최인수 병원장은 사임했습니다. 제 감독 책임입니다. 후임 원장은 서아를 찾아왔습니다. 윤서아 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새 원장이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저희 병원의 실수로 인해 겪으신 고통,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아는 병원을 용서했습니다. 증오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요구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이런 일 겪지 않게 해주세요. 제 서윤이 이름으로 약속해주세요. 약속드립니다. 원장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로비에 작은 동판이 세워졌습니다. 서윤이를 기억하며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서아는 동판을 보며 울었습니다. 딸이 헛되이 떠나지 않았다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민우는 돌잔치를 맞았습니다. 작은 한복을 입은 아기는 귀여웠습니다. 태준이 준비한 돌잔치는 호화로웠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민우야, 뭐 잡을래? 서아가 아기 앞에 물건들을 놓았습니다. 돈실, 마이크, 책. 민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책을 잡았습니다. 우리 민우 똑똑해지겠네. 채원이가 박수쳤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서아가 민우를 안고 채원이가 옆에서 웃고 자신은 뒤에서 지켜보는 모습.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복잡했지만 마음으로는 단순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서아와 태준은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민우와 채원이는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서아 씨,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고백 기억하시죠? 네, 서아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서아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태준이라고 불러주세요. 태준 씨. 서아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어요. 뭔가를. 태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서 왔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함께 많은 것을 이겨냈어요. 스캔들도, 법정도, 상처도. 사랑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사랑. 서아가 그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네, 사랑이에요. 태준이 확신했습니다. 서아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함께 할게요. 태준은 그녀를 안았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서로를 지키겠다고, 아이들을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진실된 가족이 되겠다고. 며칠 후 태준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윤서아 씨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결혼할 예정입니다. 언론이 또 한 번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축복이 더 많았습니다. 재벌이 가정부와 사랑에 빠지다니 드라마 같아. 진짜 사랑은 신분을 초월한다. 민우 너무 행복하겠다. 진짜 엄마랑 사랑하는 아빠랑. 댓글들이 따뜻했습니다. 채원이는 가장 기뻐했습니다. 아줌마가 진짜 엄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채원이가 서아를 안았습니다. 전 이미 아줌마를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폭풍 같았던 날들은 잔잔해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꽃피었습니다. 결혼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우의 공식 출생 등록 변경이었습니다. 현재 민우는 여전히 한유리의 아들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구청 가족관계 등록과 서아와 태준이 함께 갔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법원 판결문, 유전자 검사 결과, 병원 실수 확인서, 그리고 증인 진술서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례가 특이하네요. 하지만 서류는 완벽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서아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2주 정도면 새 등본이 나올 겁니다. 공무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민우 군은 공식적으로 윤서아 씨의 아들이 됩니다. 성도 윤 씨로 바뀌고요. 윤민우. 서아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민우가 아닌 윤민우. 자신의 성을 가진 아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공무원에게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구청을 나오며 태준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실감이 안 나요. 민우가 정말 제 아들이 된다는 게. 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항상 마음으로는 아들이었지만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곧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강서아가 될 거예요. 서아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지만 태준이 농담처럼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윤서아로 남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수줍게 덧붙였습니다. 태준 씨의 아내가 되는 거죠. 한편 부산에 있는 유리는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유리 씨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무슨 서류요? 민우군의 등록 변경 동의서입니다. 생모가 아니시니까 권리를 포기하신다는 서명이 필요해요. 유리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명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아기, 비록 사랑하지 않았어도 낳았다고 생각했던 생명, 이제 완전히 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유리 씨?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명하시겠어요? 네, 유리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한유리, 그 이름을 쓰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후회였습니다. 만약 진심으로 사랑했더라면, 만약 좋은 엄마였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또 다른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울평화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단지 서아만의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의 다른 실수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단 소송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병원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간호사 과로를 방치한 것은 병원 책임입니다. CCTV 확인 절차가 없었던 것도 문제입니다. 판사는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서울평화병원은 체계적 관리 소홀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원고 승소. 병원은 각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명합니다. 서아는 배상금의 대부분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윤이 이름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개선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아기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언론은 다시 한번 서아를 주목했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선택한 어머니, 채원이는 학교에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신문에 났어.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 엄마 2명이야. 응, 낳아준 엄마는 하늘나라 갔고 지금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야. 어느 날 저녁 서아는 민우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은 가난한 가정부였습니다. 딸을 잃고 빚에 허덕이고 희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을 찾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민후야. 서아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아니, 네가 엄마를 찾아준 거구나. 그렇지? 민우는 방긋 웃었습니다.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태준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서아 씨, 내일 구청에서 연락 올 거예요. 새 등본 나왔다고. 정말요? 네. 그리고 그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드리고 싶어서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고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정식 청혼이에요.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서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민후의 아빠가 되게 해 주시겠습니까? 채원이의 새 엄마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서아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네네. 태준이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새 등본이 나왔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윤민후 모 윤서아 부 미등록. 공식 문서였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민우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서울중앙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법조계에서 화제였습니다. 병원 실수로 인한 아기 뒤바뀜 사건,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은 용감한 어머니의 이야기. 법정에는 평소보다 많은 방청객이 있었습니다. 기자들, 법대 학생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서울평화병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합니다. 시스템적 문제와 관리 소홀로 인해 2명의 신생아가 뒤바뀌었고 이로 인해 윤서아 씨는 친생 자녀를 잃었다고 믿으며 고통받았습니다.
또한 본 법원은 전구진 피고인의 악의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미수유괴, 증거 조작, 그리고 의료진 매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우진은 법정에 없었습니다. 이미 복역 중이었습니다. 한유리 피고인은 민후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상실합니다. 생모가 아니며 양육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는 계속했습니다. 반면 윤서아 씨에게는 민후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판사가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준 씨는 민후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혈연과 무관하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강태준 씨에게 폭넓은 면접 교섭권과 후견인 자격을 부여합니다.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전한 양육권은 아니었지만 민후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아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태준 씨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판사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계와 법조계에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생명의 신성함, 가족의 의미, 그리고 진실의 힘. 앞으로 이 사건은 서울대 의대와 법대에서 필수 사례 연구로 채택될 것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아는 울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서아 씨, 소감 한 말씀. 이제 앞으로 계획은? 서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 아들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태준을 보았습니다. 함께 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언론은 서아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용감한 어머니, 거대 병원 상대로 승소, 가정부에서 승리자로 윤서아의 기적. 하지만 서아는 영웅이라는 호칭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예요. 엄마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울평화병원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신생아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2중 3중 확인 절차, CCTV, 24시간 녹화, 전자태그 시스템. 윤서아 한유리 사건은 의료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국의 산부인과들이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며칠 후 서아는 서윤이 묘를 찾았습니다. 작은 비석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진실을 찾아냈어. 네가 정말 엄마 딸이었다는 것. 그리고 내 동생 민후를 찾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약속할게. 민후는 잘 키울게. 너 목까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서윤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잘했어요. 저택으로 돌아온 서아를 민후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채원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엄마 멋있어요. 태준이 뒤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집에 영웅이 왔네요. 영웅 아니에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엄마예요. 우리 모두의. 그녀는 민후와 채원이를 안았습니다. 태준도 그들을 감쌌습니다. 네 사람의 포옹. 완벽하지 않은 가족. 하지만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 그날 밤 뉴스에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재벌과 가정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과 정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만든 기적입니다. 앵커가 마무리했습니다. 윤서아 씨의 용기가 의료계를 바꿨습니다. 서아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평화가 왔습니다. 진짜 평화. 법정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찾은 평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저택에는 새로운 리듬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의 일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민후를 돌보고 채원이를 학교에 보내고 태준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서아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민후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이제 혼자 앉을 수 있었고 온가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같은 소리를 낼 때마다 서아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엄마야, 내 엄마. 그녀는 매번 대답했습니다. 마치 다짐하듯이. 채원이는 이제 서아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줌마, 아니 엄마? 시험하듯이. 하지만 서아가 따뜻하게 안아주자 아이는 확신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자연스럽게 기쁘게 그 단어를 말했습니다.
학부모 상담 날이었습니다. 서아가 채원이 손을 잡고 학교에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채원이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조용하고 혼자 있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랑도 잘 놀고요. 정말요? 서아가 기쁘게 물었습니다. 네, 집에서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채원이가 자랑하더라고요. 새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채원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진짜 가족 돼요? 벌써 진짜 가족이야.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말은 아빠랑 엄마가 결혼하는 거요. 서아는 웃었습니다. 곧이야. 준비 중이야. 정말요? 예쁜 드레스 입어요? 응. 네가 고를래? 네. 채원이가 신나게 뛰었습니다. 그럼 저도 드레스 입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너는 우리 들러리잖아. 그날 저녁 태준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아 씨 병원에서 최종 배상금이 나왔어요. 얼마나요? 10억 원입니다. 이미 절반은 기부하셨으니 외억이 남았네요. 외억? 서아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아도 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면 좋을까요? 당신이 원하는 걸 하세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집을 사도 되고 사업을 해도 되고. 서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은 카페를 하고 싶어요.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편하게 올 수 있는 곳, 수유실도 있고 놀이방도 있는. 좋은 생각이에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에 내면 좋을까요? 강남은 너무 비싸요. 그냥 동네, 평범한 동네에 하고 싶어요. 제가 살던 곳처럼. 서아가 말했습니다. 그곳 엄마들은 돈도 없고 쉴 곳도 없어요. 카페 한 잔도 사치니까요. 저는 그런 엄마들에게 쉴 곳을 주고 싶어요. 태준은 그녀를 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서아 씨.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돈 없고 힘들고 쉴 곳 없었던 엄마. 그래서 알아요. 얼마나 외로운지.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작은 카페, 이름은 서윤이의 쉼터. 딸을 기억하며 다른 엄마들을 돕는 곳. 서아는 매일 밤 계획서를 썼습니다. 메뉴, 인테리어, 운영 방침. 태준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비즈니스 조언을 해주고 계약서를 검토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후를 재운 후 서아와 태준은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서아 태준 씨. 서아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행복해요. 저도요. 가끔 무서워요. 서아가 고백했습니다. 이게 꿈일까봐. 깨면 다시 혼자일까봐. 꿈이 아니에요. 태준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진짜예요. 이 순간도 우리 사랑도. 사랑, 서아가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네, 전 태준 씨를 사랑해요. 처음엔 감사였어요. 그 다음엔 존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태준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결혼식 날짜 잡을까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봄이 좋을 것 같아요.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벚꽃 필 때. 서윤이가 좋아했을 것 같아서요. 좋아요. 봄에 하죠. 안에서 민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볼게요. 같이 가요. 태준이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를 달랬습니다. 그 모습은 완벽한 부부 같았습니다. 채원이가 반쯤 잠든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아빠, 민후 왜 울어요? 괜찮아, 다시 자. 서아가 채원이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며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사랑해, 우리 채원이. 저도 사랑해요, 엄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몇 달 후 봄이 왔습니다. 서아와 민우는 이제 저택 근처의 아늑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2개의 방, 밝은 거실, 그리고 작은 베란다. 서아가 직접 고른 곳이었습니다. 독립적으로, 하지만 가까이. 태준과 채원이는 매일 방문했습니다. 아침을 함께 먹고 저녁을 함께 보냈습니다. 사실상 한 가족이었습니다. 서윤이의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쉴 수 있는 곳, 커피는 저렴했고 수유실은 무료였고 놀이방에는 장난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아는 매일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손님들을 맞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울어주었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와서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힘드셨나 봐요. 서아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기 낳고 우울증이 왔어요. 근데 아무도 이해 못해요. 엄마면 당연히 행복해야 한다고만 하죠. 아니에요. 서아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에요. 힘들 수 있어요. 카페는 입소문이 났습니다. 천사 사장님이 있는 곳. 서아는 부끄러워했지만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이 되었습니다. 한편 유리는 부산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며 홀로 지냈습니다. 가끔 서울 뉴스를 보면 서아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질투도 후회도 그리고 안도도. 우진은 출소 후 사업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다시는 서울에 오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자존심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에게 필요한 교훈이었을지 모릅니다. 서울평화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산부인과로 인정받았습니다. 박순자 간호사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신생아 안전교육 담당자로. 다시는 제 같은 실수가 없도록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한강공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서아는 단순한 흰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채원이는 분홍 드레스를 입고 꽃잎을 뿌렸습니다. 민우는 태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윤서아 씨,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강태준 씨,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키스했습니다. 박수가 울렸습니다. 채원이가 소리쳤습니다. 만세. 민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순간 서아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봤니? 엄마 행복해. 네가 보고 있다면 기뻐해줘. 피로연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서윤이 묘로 갔습니다. 서아는 웨딩 부케를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새 가족을 만났어. 내 동생 민우, 내 언니 채원이, 그리고 좋은 아빠. 우리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태준이 그녀 옆에 무릎 꿇었습니다. 서윤아, 고마워. 네 엄마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잘 모실게. 약속해. 채원이도 꽃을 놓았습니다. 서윤 동생, 언니가 엄마 잘 도와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태준 씨. 네? 당신이 그날 밤 제게 민우를 맡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요.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었네요. 네, 고통스러웠지만 아름다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세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준의 저택이 아닌 서아의 작은 아파트에서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밥. 하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 맛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민우가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아빠야, 네 아빠. 채원이가 박수쳤습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서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슬픔도 오고 기쁨도 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이 서윤이 같았습니다. 서아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자, 내 딸. 엄마는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리고 진심으로 그녀는 괜찮았습니다. 폭풍을 지나 평화를 찾았습니다. 상처를 통해 치유를 얻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된 이야기,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